네, 반갑습니다. 인문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석재입니다. 오늘 제2회 인문대학 심포지움 팬데믹 넘어 대학의 미래를 묻다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앞으로 변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통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며 대학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심포지움을 갖게 됐습니다. 앞서서 심포지움이 이게 2회라는 걸 갖다가 앞서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인간을 다시 못 따라가는 주제로 인문학 고유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만 했다면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심포지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학내외에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팬데믹 상황이어서 직접 참여를 하지를 못하시고 일부러 동영상을 촬영을 해주시는 그런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셔서 논평을 해주실 우리 이강재 선생님, 송지우 선생님 그리고 신동엽 선생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을 신경을 쓰면서 또 발표자들을 갖다가 섭외를 하고 토론자까지도 모시는 그러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신혜경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모처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강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중문과에서 재직 중이고요.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4인 4색 대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라는 논평문의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분의 발표가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서로 전혀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민을 풀어보고 있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대학이 처한 환경이나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코로나의 전이냐 후냐에 관계없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 분의 발표자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소중한 논의를 이끌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인간은 그렇게 많이 변할 것인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간의 관성이 그렇게 쉽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원래 변화해왔던 변화 또는 변화가 필요했던 영역에서 속도가 조금 더 붙는 것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코로나와 관련이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의 미래를 묻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서울대의 미래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것인지 또 세계 전체 대학의 미래인지 이 부분이 저로서는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의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 입시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대학을 가리키는 대학의 교육,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학원과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 바뀝니다. 저는 서울대는 다른 나라의 우수한 대학들, 아주 뛰어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대학들과는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나 위상이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서울대가 가야 될 역할 또한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좀 고려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앞서 발표된 내용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훌륭한 온라인 교육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됩니다. 저도 K무크 강의도 해봤는데 K무크 1시간짜리 15강좌를 촬영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었던 연구비와 촬영비 그 안에 들어가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까지 하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었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와 대학은 과연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분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공에 따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구나. 또 분석하는 대상이 되는 세계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지금 오늘 오지는 않으셨는데 교육부의 설세용 국장님이나 또 강창호 교수께서 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교육부 정책 측면에서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향을 말씀하셨고 서울대 내부에 초점을 둔 거버넌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대학의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 과정에서 서울대학이 해야 될 역할, 서울대에 대한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국가 전체의 대학의 미래에 있어서 서울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우리 권도균 대표의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어찌 보면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기업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하시는 일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개인적 경험, 성공적 경험이 우리 대학에 적용될 경우에 어떤 방식의 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좀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득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은 대학과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계십니다. 아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거의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향후 더 많아질 이 온라인 강의, 필연적으로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지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해서 대학과 교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 나가서. 그런데 이 천연득 교수님 발표에도 마지막에 대학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축인 연구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저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4인 4색에 또 다른 일색을 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학의 어려움이라는 얘기는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쭉 메모를 한 거 있는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대학의 미래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우리나라 대학을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전임 교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전임 교원 수에 비해서 앞으로 20년 정도 지난 2040년에는 그림이 좀 깨졌는데요. 전임 교원의 수가 5만 1000명 정도로 현재 9만 정도에서 너무나 많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인문학 분야는 더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심각할 것이고 인문학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들의 문제도 심각해질 겁니다. 이것은 전국 대학에 어찌 보면 연구자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대의 미래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서울대가 오히려 학부의 몰락에 가장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 연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미래의 우리 후속 세대를 길러낼 것인가가 서울대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방식이나 몇 가지들은 쭉 건너가겠습니다. 대학의 역사적인 그 발달이나 이런 데서 본다면 기능이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그 개념적으로 대학의 유형을 나눌 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냐, 월드 클래스 기준으로 볼 거냐, 국가 차원이냐, 지역 차원이냐 이렇게 나눴을 때 서울대나 대학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분담을 해야 된다면 서울대의 경우도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서 다른 대학과는 다른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기초연구나 인류 미래에 대한 연구, 장기적인 연구가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연득 교수님 발표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갈수록 민간의 투자가 더 중요한 연구의 재원이 되면서 기초학문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학의 미래를 고민할 때 같이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학들 우리나라 대학 잘 아시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찌 보면 모두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모두가 교육과 취업을 중시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부분 국가 재정과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경직적이거나 폐쇄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대학들 간의 역할 분담이나 국공립 사립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고등교육이 가야 될지, 대학이 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에서 큰 그림 속에서의 목표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세용 국장님 발표에 지역 혁신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서울대 교수님들은 거의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 지방 대학들 중심으로 지역 대학 중심으로 하는 거여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델을 그림으로 하나만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경남에서 이번에 실시한 RIS 모델인데 지역 혁신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구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로나 아니면 국가 재정 지출에서 R&D가 차지하는 투자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R&D 비용도 금년의 경우에 작년보다 18%나 증가를 했고 대단히 많은 걸 R&D라는 범주에 넣었는데 사실 R&D라고 하는 것 속에 묘한 게 있습니다. 국립대 인건비도 R&D에 포함되고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BK21이나 전문대 링크, 대학교육 역량사업,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출연금 등등도 전부 다 실제 R&D와 무관한 금액들도 R&D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라는 게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서 R&D 비중이 국가 재정 지출 대비 1위라고는 했지만 대학 내의 연구비는 거의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별로 이 연구원 수를 비교를 해도 전체 국가의 R&D 인원 대비 대학의 R&D 인원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11% 정도로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갈수록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게 중요하지만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야 될 원동력이 연구에서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우리는 교육과 연구가 많이 분리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초학문의 경우에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 대학의 미래에 있어서 대학 정책과 관련돼서 연구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의 규모, 연구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는 정부나 대학 R&D를 따져보면 국가 전체 R&D에서 대학 비중이 대단히 적고 연구원 수도 대단히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인문사회 학술 연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선도형 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구비가 대단히 어려워서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가 R&D 전체에서 순수 인문사회 연구비는 뭐 1.2%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몇몇 그 학술 단체들, 학장단 협의회, 인문사회, 인문학사회과학 그리고 예술체육까지 포함해서 인문사회 연구 기반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국회 청원을 했었고 이게 조만간에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인문사회 학술 분야 그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각 학문 분야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 대학의 미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학기술계에 있는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 자체적으로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문사회도 뭔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국가인문사회학술자문회의를 설립하고 학자들 중심의 학술 정책의 총괄, 예산 편성권이 일정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술 정책 연구기관이 인문사회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인문사회 학술의 방향을 논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 중심의 학문 정책이나 학문의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처럼 과총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학술지 발간 지원이나 학회 지원 자체를 그 과총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중요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기관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이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어떤 국가적인 원칙도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있는 한국연구자단에서 인문사회 학술 기획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12월 1일자로 인문사회 연구 기획실을 하나 새로운 실 하나를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비의 30% 이상, 국가 R&D의 30% 이상이 과기부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과기부에서부터 교육부로의 연구지원 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기부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그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인문사회 학술이 융합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과 현재 학술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대학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만이 대학의 연구 기능이 살아날 것이고 거기에서 학문 후속 세대들의 존립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면서 국가 발전을 동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별도 트랙처럼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대학 내에서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원으로 갈 수 있고 연구기능 강화에도 들어가야 되며 그걸 통해서 기초학문이 성장할 길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뒤에 참고문은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방향이 국가의 어떤 그 미래, 대학의 미래를 일정 정도 견인하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문사회는 그나마 그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재 본부장님의 논평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인문사회 학술 연구의 활성화와 지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또 여러 교수님들께서 함께 논의할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은 제1세션에서 발표하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밖의 작은 대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월요일 날 발표의 촬영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또 아직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발표자분께서는 그래도 간략하게 내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평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과 특히 또 인문대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제 사업을 하는 아주 처음에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을 투자하고 또 멘토링하고 있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그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제가 만났던 젊은 친구들 특히 제가 지난 10년, 한 11년 동안 만나고 투자하고 또 멘토링 했던 사람들이 주로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 막 이제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막 졸업했던 사람들을 주로 만났고 또 주로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그 보통의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여정이 아닌 좀 그 아웃라이어 그 보통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났고 저도 사실은 평범하게 그냥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창업했던 사람으로서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인생을 길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또 지금까지 돌아보면 아 이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삶의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특히 이제 창업계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투자하고 멘토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밖에서 볼 땐 저희는 주로 투자 회사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사업의 성공의 요인이 돈이나 혹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그 창업을 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판단력에 있고 또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고 오히려 저희는 돈으로 투자해 주거나 경영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줌으로 해서 좋은 판단력과 좋은 결정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업 성공에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투자 회사라고 제가 많이 얘기 안 하고 거꾸로 저희도 교육 회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밖에서 심지어 그 자본주의의 한쪽 끝에 있는 창업이나 사업의 영역에서 있어서도 사람들의 그냥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그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력과 의사결정 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움 그런 교육에 있다는 생각의 얘기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뭐 더 제가 얘기해야 될 뭐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하시고 네, 다시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권도균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사회 속에서 대학 교육 혹은 대학의 인재 양성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듣고 싶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논평자분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 천현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발표 내용 요약해 주시고요. 예, 논평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예, 소개받은 천연득입니다. 우선 제 발표가 사실 좀 길어졌는데요. 원래 15분 발표를 요청받았었는데 좀 길게 찍게 되어서 보신 분들께 또 논평하시느라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여기 발표도 그렇지만 약간 기술 철학적인 접근을 한 것인데요. 뭐 기술 정치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제목에는 기술 정치라고 돼 있었는데 이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온라인 교육이 과연 대학의 미래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일반적인 제목으로 바꿔서 일단 발표를 해드렸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미 코비드 때문에 급속히 전환되긴 했지만 그 선택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돌아갈지 말지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또 돌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 또 여전히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학생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교수 차원에서, 또 당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프레셔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난점들을 극복하는 한 가지 그 해결책, 솔루션으로서의 그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기술의 도입.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에서는 그냥 교육 기술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교육 전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무슨 온라인화 될 건 아니고요. 만들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 딜리버리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이제 자동화 내지는 온라인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식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에 교육 기술, 교육 공학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기술이 도입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술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도입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여러 사람들의 이해 관심들이 이제 합쳐지고 또 타협되면서 특정한 기술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도 한 가지는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해 관심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타협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같이 하면 그러니까 무크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의 아주 순수한 뭐 카피 레프트라든지 아니면 지식에 대한 무료 전달 그런 이제 숭고한 이상도 있지만 또 이 대학의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교수는 또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이해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가게 된다면 온라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면서 교육의 이상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 방식을 주장하고 그렇게 설계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만들어지면 그게 일단 어떤 그 미시정책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이 교실에 가면 그 교실 자체가 미시정치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위계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도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학생도 있고, 저 뒤에 앉아 있는 학생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새로운 버추얼 공간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전유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한 협업이 요구가 될 텐데 그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네르바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학장부터 가르친 사람까지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게 커리큘럼과 컨텐츠까지를 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교수 개인이 자율적으로 컨텐츠와 방식과 커리큘럼을 이제 주도하면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자, 연구 네. 얘기만 잠깐 네. 예,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연구 얘기를 제가 별로 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연구는 오프라인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는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대부분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다 오프라인 나와서 연구할 거고요. 그 오프라인 다 이렇게 차화해가지고 뭐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는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천현득 교수님께서는 온라인 기술 교육의 명과 암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기술 교육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련지어서 두 분 발표를 관련지어서 보자면 지금 권도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바 어떤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어떤 그 대학 교육에서 중요시할 것들이 어떤 마음, 판단력,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발표자님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논평자님, 우리 이강재 교수님께서 부연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혹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워낙 치밀하게 많이들 고민하고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만한 게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권도균 대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마음이 중요하고 교육이라고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뭐 성공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걸 우리 그 대학에 좀 뭔가 시사할 만한 그런 건 없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만한 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대학에 적용할 경우에 어떤 방식의 교육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대학에 저도 그냥 학교만 다니기만 했지 제가 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하면 너무 넌센스 그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투자하는 일보다 멘토링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멘토링이라고 해서 어떤 뭐 영업을 도와주거나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제 인생을 갈아 넣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저희 투자한 팀들에게 그들의 그 일종의 그 생사고락을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막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실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사업은 어차피 창업가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같이 어려워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또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길도 찾고, 뭐 그런 그냥 제 시간과 에너지랑 제 감정을 그냥 쏟아 넣는 일이 그냥 멘토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들이 대학에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교수님들하고 막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없는데 교수님한테 배운 건 되게 많다는 얘기를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요즘도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학교에 따라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이 지식과 정보와 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 일종의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을 대학 교육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채워줄 수 있으면 졸업한 후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더 잘할 수 있는 좀 갖춰진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 대학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같이 채워줄 수 있을지는 저는 제가 형식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는 잘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연득 교수님 그 온라인 교육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고 또 온라인으로의 연구는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분야는 또 가능한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학생들과 함께 원전 읽기 하던 것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스터디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방금 우리 권동윤 대표님 얘기하신 그 개인의 마음을 그 멘토링 형식으로 길러주는 데에는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한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팬데믹 이후에 그 다시 정상으로 사회가 돌아온다면 일정 정도의 그 온라인의 도움과 함께 오프라인의 필요성들이 훨씬 더 강하게 좀 그 명확해지지 않을까. 어떤 부분은 온라인, 어떤 부분은 오프라인, 이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게 좀 더 분명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실험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저는 학교 서울대 안에서도 그 이제 동영상 강의 촬영도 제가 해봤고 무크 촬영도 해보고 했는데 그 교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 변화를 수용하고 좀 그쪽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천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도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선생님 뭐 의견? 네. 예,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그 텍스트 읽는 것도 사실은 그냥 원격으로 하는 것과 앉아서 읽는 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공계 학생들이 이게 실험실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이제 현장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 당연히 대학원 수업들은 과거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제 끌어안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할 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물결 이런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시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결이 있어가지고 거스를 수가 없고 어쨌든 그 물결을 잘 수능한 그게 사실은 그 미래학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물결, 2물결, 3물결이 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잘 수능하거나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고 그거를 먼저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일 텐데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결이라고 하는 비유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할 때 그게 어차피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자가 아니라 이거 오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하자 이렇게 하는 적극성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 동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아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대하고 대학 전체 이게 좀 혼동돼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학 상황을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양극화를 또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전환하도 사실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크 찍으면은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뭐 이 정도 해도 좀 용인해 주지만 앞으로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하더라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과거 방식대로 그 소규모로 이제 학생들과 만나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다른 온라인을 하더라도
학생을 더 충원해서 온라인 방식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 사이에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의 물결은 저희가 거스르기 어려운 하나의 물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결 속에 저희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 발표자분의 발표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못다한 논의는 종합토론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답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